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17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증시는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코스피가 오전장에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는 상승과 하락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특히나 장 마감 다가오면서 더더욱 뭔가 방향성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만큼 좀 눈치 볼 게 많았던 걸까요? 네, 아니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들, 뭐 바퀴벌레 얘기까지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은행들 실적 발표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끝났어요. 근데 리만 브라더스 얘기까지 나오고, 뭐 SBB 사태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베어리시하게 짚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시장은 반등하면서 끝났고, 우리나라는 근데 거꾸로 급등해서 출발했다가 조정받으면서 끝난 상태가 됐는데요. 미국 시장이 약간 불안해지는 모습이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좀 떨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막 이제 코스피 종가 나왔네요. 딱 0.01% 간신히 상승 마감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 매수세들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외국인 주도 장세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금일 아시아 증시가 다 대부분 약세, 특히 중국 증시에 대한 급락까지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수급에 기인한 상당한 투심의 온기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향후에 대한 지수 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우하향하거나 횡보하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들마다 좀 다소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른 종목과 업종 중심으로 이제 덜 오른 종목과 업종으로 좀 갈아타는 것에 좀 더 포트의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변론을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오고 특정 종목에서 상승세가 좀 나타날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의 레벨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었던 부분들은 특히나 반도체 업종, 특히 전기전자의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총 비중이 약 37% 정도 되는데, 이를 상회하고 있는 지주 관련된 금융업 이쪽에서의 유입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시총 비중이 높은 업종 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빈번한 트레이딩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도 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어 왔었지만 9월까지는 연간 누적 기준으로 여전히 매도였습니다. 그렇지만 10월에 약 지금 6조 원 가까이 돈이 더 들어오면서 연간 기준으로 2조 원 정도 매수가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반기에 외국인은 15조 원 정도 팔았었고요. 개인은 5조 원 정도 샀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 5조 원과 4.9조 원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외국인 주도 장세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좀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국내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채권 금리에 큰 관심은 조금 덜한 상황에 있고, 증시 레벨에 대한 부분들로 금융시장의 흐름들이 좀 주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될 거니까 상당히 채권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역시나 상반기에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아주 거셌습니다. 현재 원화 채권 시장 약 외국인이
지금까지 약 50조 원 정도 샀는데요. 45조 원 정도가 국채가 되겠고요. 상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다가 최근에 금리가 다시 튀는 모습들, 아마도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 금리 알아보실 때 생각보다 좀 안 내려갔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지금 연간 기준으로 45조 원 45조 원에서 국채의 순투자 금액이 4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엔 채권 시장은 외국인이 끌어왔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증시의 레벨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사무신용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조정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일본도 오늘 1% 이상 하락하고 중국도 또 1% 네. 이상 다 하락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래도 빨간색으로 끝났는데 네.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나라랑 차별화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중국과 우리는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당히 증시의 상승세에서 파죽지세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연립 정부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가 뭐 아주 센 것은 아니지만 달러 엔에 대한 부분들이 150엔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연준과 미국의 행정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미국 지역 은행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숨고르기를 할 때 일본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 있어서는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 가능성, 기대감이 증시에 이런 힘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AI는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AI 인프라, 전력, 거기에다가 미 국방부가 지분을 취득한 리튬 아메리카 또는 이제 MP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처럼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미국이 중심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뭐 미국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생산의 거점 핵심은 동아시아에 있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다소 아쉽지만 대만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월간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TSMC 실적은 당연히 좋았고요.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마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20% 이상씩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신장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거의 모든 반도체 AI 관련된 업체들이 TSMC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계속해서 풀 캐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점이고 여기에 한 벨트로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 수급 특징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온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하락장에서 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근데 반도체도 반도체였지만 2차 전지주들 힘도 상당히 네. 좋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오르더라도 아직은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좀 보게 되는 그런 네. 게 있던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네, 최근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전지만으로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만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과 인도량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진바닥에서 본격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캐즘 현상은 뭐 실적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식에 있어서도 이게 과거 이제 내연 기관에서 바로 바꾸는 것에 대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2020년대 전후부터 우리가 생각했었던 흐름이 2025년에 왔을 때 완전 다 바뀌었느냐 오히려 좀 후퇴한 측면들이 있고 여기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중국 내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여전히 50%를 하회하고 있는 점 등은 여전히 갈 길은 좀 멀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히토류 전쟁 등 관련돼서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온기가 어느 정도는 비교적 약세장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상반기에 안 좋다가 8월 중하순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거는 전기차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겠지만 ESS 등 AI의 또 핵심 동력으로서 테슬라 역시나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S 설치 수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이런 성장에 대한 고통 과정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가장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기술적인 되돌림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개인들의 워낙 물량들이 좀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개인, 기관,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개인들의 수급은 아무래도 순매도가 되는 측면들은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좀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금리로 잠깐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나머지 주식들이 계속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월러 이사가 나와서 25bp는 이날 해야 된다. 고용이 나쁜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경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셧다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트럼프가 맘대로 얘기할 수 있어진 것 같은데 네. 지금 금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재 미 국채 금리가 상당히 강세장을 단기적으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FOMC는 약 보름이 채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그때 맞춰서 국내에서도 APEC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의 하락 속도는 상당히 지지부진을 했고, 지금 약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고점은 4.4에서 4.6 정도로 볼 수 있었던 흐름들이 이 단기적인 사이클에 의한 레벨 조정이 금리 인하가 지금 작년부터 총 125bp, 그리고 이번 10월과 12월에 한다는 걸 고려해도 175bp인데 미국채의 상단에 대한 레벨 조정은 약 30bp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그만큼 미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미 달러화와 미국 재정 건전성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국채 투자 수요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지금 시장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3.9% 후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에 있고, 이렇게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가시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 있고, 파월 연준 의장마저도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미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력은 일시적이었는데 소프트 랜딩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가장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었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AI 하이테크 산업 등 주요 업종이 아니라 미국의 실물 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행 소매 판매에 관련된 부분들이 둔화가 되고, 어제처럼 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투자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봤었던 미국 경제에 대한 눈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되면서 금리 레벨에 대한 부분도 좀 내려갔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하향 조정 국면 속에서 단기적인 좀 빠른 강세장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다라는 점을 볼 때 일부 되돌림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 열어두고 천천히 내려가는데 좀 방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서 유동성 공급이나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좀 더 올라가는 증시의 금리의 영향력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신중한 스탠스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밤에 지금 뭐 이야기해 주셨고, 앞서서도 강행권님도 네. 미국 지방은행들 갑자기 뭐 불안함 이야기들 나왔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미 제이미 다이먼이 바퀴벌레 이야기할 때는 다들 안 듣고 있다가 네. 이 사태가 터지니까 이것 봐라 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네. 또 걱정되는 건 사실 예전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있었으니까 이 사태가 혹시 개별 은행들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네,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바퀴벌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바퀴벌레 막 잡았었던 기억이 나서 분명히 맞는 거는 같아요. 한 마리가 있으면 절대 한 마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는 너무 이미 눈에 적절한, 봤을 때는 예, 늦었다. 너무 적절한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처럼 확산이 되거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어서 연준이나 미 행정부의 스탠스가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별개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의 그 예금 수신을 한 것을 채권 투자를 했는데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과 시장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트레이딩, 투자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했던 그런 파산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데 최근 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BOA 등의 미국 대형은행의 실적을 보면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실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 금융시장발 충격이 경제로 전이되는 흐름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은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수면 위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금융당국이나 행정부에서 오히려 대응하기가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런 급작스러운 전이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충분히 그동안에 투자했었던 은행의 상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형화된 패턴을 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과 지역은행의 실적의 악화는 불가피할 수 있을지언정 금융시장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그런 행태들이 이번 국면에 나올 가능성은 아직 다소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잠깐 자막 나온데 공포지수 빅스 같은 경우는 22%로 네. 실제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네.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이게 해지하는 수요, 하락할 거에 대비하는 수요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FOMC 남았고 에이펙도 남았고 관세도 남아서 11월 초 여기 어디가 다 막 퍽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그 해지가 많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크게 공감되는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주요한 포지션들이 많이 이동을 해 있다 보니까 조금 공감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월 말에 9월 시장을 바라볼 때 9월은 항상 뭐가 안 좋더라 이랬었는데 9월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9월 말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는 추석 연휴에 진입을 하면서 크게 신경은 일부 쓰더라도 막 엄청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추석 연휴 때부터 뭐 이런저런 말들을 너무 계속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흐름이 에이펙 시진핑 주석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제가 확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때까지 밀당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냈었던 거래 기술이라는 책 제목이 있듯이 계속 기술을 걸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고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를 때는 좋지만 그 오른 만큼 되돌려질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변동성 지수인 빅스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이펙이 회담에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다자회담에서 그냥 본국에 귀국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동아시아까지 와서 시진핑 주석도 있고 또 북한의 또 시진핑과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김정은 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라면 시진핑이 과거 서구 선진국들의 다자회담에서의 독불장군 같은 형태보다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평화를 추구하고 경제적인 이제 글로벌 윤택함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퍼포먼스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마침 공교롭게 에이펙 회담 때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긴장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일부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좀 더 경감이 되고 시장의 가시성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제 우리의 금통위 회의가 더 먼저 있잖아요. 네, 다음 맞습니다. 주에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뭐 다들 동결이 유력하다고는 보지만 이게 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어떻게 되는지도 네. 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말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핵심은 외환시장과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대책은 어제 나왔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서울과 경기 남부권에서 이제 지정이 됐고 토어제는 10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래 냉각기, 그러니까 가격의 조정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래 냉각을 통해서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라면은 10월 금통위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11월에는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특히나 가계 부채의 증가세는 627 금융 규제 채굴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9월부터는 과거 1월부터 8월의 스탠스와는 상당히 다른 금융권의 가계 부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는 주식을 보고 통화 정책을 하지 않는다. 이창용 총재는 우리는 주택 가격을 보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계 부채는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이 외환 시장인데요. 외환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한미 투자 규모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워낙 설왕설래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타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도만 진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 사례는 아르헨티나 사례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연준이 통화 수합을 해주는 것인데 아르헨티나가 통화 수합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연준이 비기축 통화국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빼고는 없습니다. 이런 걸 살펴봤더니 결국 재무부의 비상금, 그러니까 뭐 마통과 같은 그런 계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아르헨티나 통화 수합을 했고 이 또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어필을 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려하는 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미 재무부의 어떤 정도의 규모로 이러한 일시적으로 통화 수합에 관련된 미 재무부와의 통화 수합이 가능할지가 가장 핵심인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과거 크게 돈을 3번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 때 좀 늦어지는 걸 제외하면은 영국 파운드화 그리고 일본 엔화 모두 절하에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당한 수익을 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외화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그 해당 국가의 통화가 절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공적인 입장에서 대한다라면 한국의 우려가 잘 어느 정도는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종목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원래 상반기만 해도 M7 하면서 M7만 갔었는데 요즘은 M7 말고 중소형주가 막 하루에 20%, 30%, 막 50% 네. 막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서학개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장의 끝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M7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사실 최근에 워낙에 엔비디아 상반년 엔비디아만 쳐다봤는데 요즘 엔비디아는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서학개미 분들의 그런 순매수 동향들, 보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면은 좀 전반적으로 AI에 관련된 인프라 아니면 AI를 위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재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서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법령적인 게 아니라 고객 특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브로드컴과 같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네오 클라우드에 관련된 코어 위브나 이러한 쪽에 많이 시선이 있습니다. 즉 AI 한다니까 엔비디아 M7 쫙 했던 흐름들이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거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는데 최근에 가장 서학개미 분들이 집중했었던 거는 이제 아이렌이 되겠고요. 아이렌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었는데 그 막대한 투자 GPU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렌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 센터 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해서 이제 SMR, MLR과 같은 업종들이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라클
또는 이제 뭐 M7에 포함되지만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 뭐 이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최근 추석 때부터 조금 달라진 부분이 메타가 그동안 메타가 주가가 안 좋습니다. 상당히 횡보하고 있는데 메타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순매수의 최근 2주 그러니까 10월 이후부터는 이제 메타가 진입한 이후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순매수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처음에는 전통적인 주식이 전통적인 AI 종목들이 갔다라면 그 이후엔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처럼 뭐 뉴스케일 파워나 센트러스 에너지, 블룸 에너지 등이 급락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또 그러면은 좀 머뭇대고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돈이 가기도 하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끝자락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면 주가가 안 가야 됩니다. TSMC도 그렇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는 지금은 성장기의 라이징 구간에 있다라는 점이 알 수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매출이 나온 기업들은 몇몇 종목들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 그리고 향후에 매출을 꽂힐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해진다라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순환매 구도 속에서 AI 관련 업종들은 꾸준한 상승세 가능성은 큰 매크로나 어떤 정치 경제 이슈가 없는 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실컷 뭐 AI 버블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돌고 도는 걸 보면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어제 뉴욕 증시 장 보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버블이었나?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온큐, 리게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냥 크게 본다면 양자인데 양자에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보안 또 업체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 양자는 AI 관련된 부분 같지만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정말 이제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핫할 때는 정말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지만 또 실적을 까놓고 보면은 실적이 아직 실적이라 할 게 마땅치 않고 특히나 최근에 뭐 제이미 다이먼 그 바퀴벌레 얘기도 하셨지만 뭐 월가에서 다양한 인사 글로벌 월가 출신들의 인사들이 AI 버블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금융인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AI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뭐 그들의 종사하고 있는 업체, 회사에 AI를 도입을 뭐 안 한다. 오히려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 됐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이슈는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있으면 사실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지기는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급등한 것들은 또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는 빅스 지수와 같이 본다라면은 좀 낙폭이 좀 커질 수도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M7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어졌다라고 보면 환율이 계속 걸리거든요. 1,420원, 30원인데 네. 지금 사서 다시 미국 주식 사기에는 왠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거 환율은 어디쯤에서 다시 사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요? 네,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 회담 전후에 어느 정도 타결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분명히 할 것인데 도장을 찍게 된다라면은 이에 대한 부담감은 좀 떨쳐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원화의 절상, 되돌림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측면들에 있어서는 지금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루자라고 서학개미로 이제 투자를 하자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유로화나 엔화 때문에 낮아 보이고요. 원화가 구조적으로 1,200원대를 향해서 파죽지세로 나아갈 가능성은 좀 낮다. 오히려 환에 대한 부분들이 차손이나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변동성으로 남아두되 종목에 대한 수익률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늘고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캐즘 해소 기대감에 2차 전지주들이 올랐는데요. 유럽에서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 판매가 늘고 미국에선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기 직전 막판 구매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KB증권은 AI 관련 투자 확대로 전력 인프라로서의 ESS 중요도가 급부상함에 따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3.21% 오르면서 43만 4천 원에 마감했고요. LG화학이 8.65% 오르면서 33만 9천 원, 삼성 SDI가 오늘 8%대 오름세 보였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27%, 12%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 전반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규제를 완화해서 첨단 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경우 지난 2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개정해 치료의 길이 열리긴 했지만 치료 범위가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 정의도 불분명해서 치료 신청이 쉽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해외 원정 치료의 주된 질환인 만성 통증과 근골격계를 대상으로 치료 범위를 허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먼저 네이처셀이 오늘 9%대 오르면서 23,400원에 마감했고요. 이엔셀이 8%대 오르면서 12,360원, 파미셀은 오늘 5%대 강세 보였고 메디포스트가 8%대 강세, 다만 S바이오메딕스는 장 후반 들어 하락 전환하면서 0.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부터 비료업체 CF 인더스트리,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JP모건 체이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MD입니다. 현재 주가는 23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0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오픈 AI에게 자사주 최대 1억 6천만 주를 주당 1센트에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발행했는데 쉽게 말해서 GPU를 일정 규모 이상 구매하면 미래의 신주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현금 투자가 어려운 대신 지분 보상형 계약을 선택한 건데 이번 계약은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맺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제휴와 유사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고요. AMD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총 6기가와트 규모의 AI GPU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쿠다를 따라잡지 못한 게 한계로 꼽혀왔는데 오픈 AI와의 협력으로 호환성 강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픈 AI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수록 AMD의 성장도 빨라지면서 AI 반도체 시장에 판도를 뒤흔드는 기폭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F 인더스트리입니다. 현재 주가는 8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9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48억 9,8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4%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효과가 사라지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인데 특히 요소 제품의 경우 8월 기준 톤당 383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도널드슨빌 CCS 프로젝트를 상업 가동하면서 연간 약 1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보했고요. 저탄소 연료인 블루 암모니아 생산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비료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PER은 10.8배로 업계 평균 대비 저평가된 상태이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이어가고 있어서 단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JP모건 체이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29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23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3분기 매출은 4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 조정 EPS는 5달러 7센트로 예상치를 5% 웃돌았습니다.
예금과 대출에서 벌어들인 순이자 수익은 전년 대비 0.2% 줄었는데 카드 대출과 기관 금융 부문이 이를 만회했고요. 비이자 이익은 230억 달러로 16% 증가했는데 특히 트레이딩 부문 실적과 자산 관리 수수료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순이자 수익 가이던스는 95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됐는데요. 경영진은 미국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가능성, 또 고용 둔화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은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코스피는 그야말로 불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인지 ETF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ETF 선호도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계좌, 연금 계좌들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장기 투자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ETF 시장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또 주목해 볼 만한 산업과 ETF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뵙는 것 예, 같습니다. 요즘 제 얼굴이 좋죠? 네, 네. 이게 한국 ETF 시장입니다. 예. 표정과 연동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좀 뒷부분에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일 기록 경신을 하다 보니까 네. ETF에 정말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순자산 총액 250조 원 넘겼다 이런 뉴스들 나오던데 네. 인기의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일단은 시장이 좋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ETF라는 상품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기타 자산들을 담아서 일종의 묶음으로 파는 그런 형태의 상품인데요. 지금은 에브리띵 랠리라고 부를 정도로 채권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채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인버스 ETF도 있지 않냐. 인버스 레버리지, 고버스라고 불리우는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상품들이 정방향, 즉 올랐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시장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 ETF 시장의 가장 큰 헤게모니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ETF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신규로 상장되는 ETF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펀드 형태로 투자했던 일종의 뮤추얼 펀드도 액티브 ETF라는 이름으로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액티브 ETF라는 것은 벤치마크, 즉 기초지수가 참고지수가 있긴 하지만 참고지수와 상관계수 0.7만 맞추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나머지 0.3에서는 매니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또 이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시장이 종목 장세라든지 또는 툭툭 튀는 이런 종목들이 생기다 보니까 액티브 ETF에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양한 ETF가 사람들의 높아진 투자 눈높이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뭐니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의 가장 큰 고객님은 연금님이십니다. 예, 연금님, 퇴직연금님, IRP님께서 꾸준히 모아가는 그리고 나의 노후에 대비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목적으로 매매하지 않거든요. 계속 쌓아가는,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 ETF 시장이 250조까지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 계좌에서는 해외 걸 사도 세금이나 이런 게 좀 더 쉬운 거죠. 일반 계좌보다는. 일단은 세금은 아무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요. 일단은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이때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단계에서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후 복리효과.
세후 복리 효과. 네, 그냥 복리 효과가 아니라 야 세금 생각하지 말고 복리 효과로 쌓아가. 이게 요즘 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연금 계좌라는 특성상 깨기가 어려워요. 물론 깰 수는 있어요. 깰 수는 있지만 깼을 때는 뭐 세금적인 그 이익 받았던 세금 토해낸다든지 이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연금은 어지간하면 깨질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후 복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서 그래서 ETF 시장이 연금 계좌와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은 그리고 공제도 해주죠. 얼마까지죠, 1년에? 1년에 공제되는 금액이 600만 원,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넘기게 될 경우에 3천만 원에 10% 300만 원까지 또 추가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차곡차곡 모아서 연금 계좌로 넘기고 그리고 ISA 계좌 해지하고 또 ISA 계좌에서 차곡차곡 모아서 넘기고 해지하고 요게 요즘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ISA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풍차 돌리기 하면 그냥 네. 예적금 통장 그것 네. 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트렌드가 맞습니다. 있네요. 연금 풍차 돌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연금 탕정 돌리기. 연금 풍차 돌리기. 연금 풍차 돌리기. 네. 네. 근데 또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코스피가 훨씬 더 요새는 네.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로봇을 보면 괜찮다. 네.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코스닥은 우리가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히 완성 반도체 업체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또 코스닥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대세 상승, 즉 3,000포인트를 화끈하게 넘어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방원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트로이카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화끈하게 달려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기업들 좋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셀 업체 좋죠. 그리고 ESS 업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 코스피 쪽에 살 게 많으니까 코스닥은 소외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화장품은 한 번 더 점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과 코스피의 약간의 엇갈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나 TV에서 많이 보는 게 네. 휴머노이드 광고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예, 뭔가 그렇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된 ETF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미 많이 나왔고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뜨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붐이 불어닥친 것은 기억나시죠? 노란봉투법. 예,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뭐 산업재해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아니 노조가 뭐 파업을 했을 때 노조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노란봉투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노동력을 사람에서 로봇으로 대체하자라는 움직임이 생겨난 건데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과 약간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옛날에는 되게 멍청했어요. 계단도 못 오르고 균형도 못 잡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함을 짚는 거예요. 결함이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런 물체다 보니까 섬세하게. 어느 정도 감각으로 이걸 쥐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그 어려운 기술은 지금은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술 발전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붐업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M&A입니다. 우리 추석 때 우리의 손정희 회장님께서 누구 인수하셨죠? ABB의 로봇산업부 인수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로봇산업이 이제 M&A를 통해서 기술 격차라든지 기술 개발을 빠르게 이룩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니 해도 소버린 시대잖아요. AI도 소버린, 반도체도 소버린. 그러다 보니까 소버린 그 AI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런 각국마다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삼국지 네, 미국 테슬라 옵티머스는 저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삼국지의 유비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똑똑하니까. 역시 제일 똑똑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AI 반도체 기술이 워낙 빵빵하니까 제일 똑똑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가성비예요. 뭔가 무식하면서 가성비. 누굴까요? 장비죠. 장비. 네, 근데 한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일단 대기업들이 뒤에 뒷배를 하고 있어요. LG전자의 로보티즈,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좀 관우와 같지 않냐. 약간 좀 현명하면서 또 무장의 기질도 있으면서 특히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센서, 뭐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로봇의 근육에 해당되는 기술이 한국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은 양산의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발전된다면 양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이 강화된다면 이런 부품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한국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휴머노이드 만드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완성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뭐 액추에이터, 감속기, 센서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근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근데 유비 관우 장비면 네. 이 안에서 최종 승자는 없는데요. 최종 승자는 결국은 천하통일이겠죠. 결국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라볼 때는 양자 컴퓨터와 비슷해요. 언제 우리 곁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거냐. 참고로 윌 스미스가 나왔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아가 생겨가지고 막 반항하는 거. 그게 2035년입니다. 그 영화에서 로봇이 반항했던 때가 2035년입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워낙 기술 속도가 개발 속도가 빠르니까 저는 한 2030년 정도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생활에 등장할 거다. 어떤 쪽으로? 일단은 뭐 간병을 한다든지 서빙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등장을 할 거고 아마 뭐 2035년 정도 되면 정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그리고 방송에 나오고 있는 저도 휴머노이드 로봇 보내가지고 제가 음성으로 연결해서 방송하고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가를 땡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뭐 이 휴머노이드 ETF도 엄청 많아졌던데 네. 중국 쪽을 더 비중을 실는 게 나은지 네. 뭐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네. 얘기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아직 없어요. 방금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휴머노이드 업체의 개수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벤처 수준인 기업들이 연구소. 예,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없는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던지는 이유가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어느 정도 스터디를 했다는 얘기겠죠. 곧 나오나요? 그럼 또? 아니,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뭐 글로벌로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저는 냉정하게 어느 나라가 잘할 것 같냐?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핵심은 학습이에요. 우리가 자율주행차 테슬라의 모든 학습 데이터는 어디가 있죠? 테슬라 데이터 센터에 가 있고 도조라는 칩으로 그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여기 계단이 있네. 계단이 있으면 33cm를 발을 들어야 되겠네. 발을 들었으면 무게를 왼쪽으로 해야 되겠네. 이런 데이터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들이거든요. 그 데이터 학습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데이터라는 학습을 시키려면 사람 몸에 센서를 붙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지만 실제 생활 사람과 비슷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몸에 센서를 심고 너 한 달 동안 생활하고 돈 줄게 그럼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중국에는 뭐 이런 중국을 비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그렇죠. 정부가 강력하게 그런 걸 유도할 수도 있고 아직 유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자율주행차처럼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학습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차이나 휴머노이드가 좀 미국 휴머노이드보다는 더 잘할 거다. 그리고 수익성도. 그리고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결국은 노동력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비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더라도 산업용 로봇 쪽에서도 중국은 수요가 좀 많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훨씬 더라는 표현 좀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빠르지 않을까. 우리 곁에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오션의 미국 계열사를 중국이 제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재한 이유가 뭘까요? 감히 우리나라의 방산을 너희가 미국이랑 경쟁 중인데 미국 방산을 네가 도와줘? 너 미쳤어? 이 논리거든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런 뭐 방산 성격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뭐 자율성
또는 그 나라의 뭐 자주성 이런 것들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은 당연히 구독형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저희 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청소해주고 있는데 그 청소 데이터를 중국에서 가져가게 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보다 총 쏠까봐 무서운데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했다가 미국 군대 얘기라서 되게 더 민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활 영역이라고 불러요. 사활 영역. 예, 이제는 사활 영역이다. 옛날에는 글로벌 우리가 모두 한 지구인이야. 너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물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이지. 너희가 생산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줘.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자극 안 하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야. 이게 과거의 그 헤게머니였다면 이제는 사활 영역.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도 뭐라고 얘기하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뭐 에브리바디 월드 피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중국 퍼스트, 한국도 코리아 퍼스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민감한 영역은 자기의 나라의 영역을 구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활 영역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일 이제 신고가 계속 갱신하는 자산 중에 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KRX 금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KRX가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서 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ETF를 사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가 종각에 있지 않습니까? 종각 옆에 뭐가 있죠? 금은빵이죠. 금은빵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 금은빵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금은빵이 아니라 전통적인 금은빵은 일종의 주얼리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주얼리를 안 한대요. 너무 가격이 올라서. 이제는 다 투자 목적으로 금은빵을 하신대요. 그렇게 하는 친구랑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 왜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합니까? 옛날에도 있었대요. 옛날에도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상품은 수입을 해서 들어올 때 통관 절차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유럽은 땅덩어리가 붙어 있으니까 신발 밑에 몰래 숨겨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금 가격이 만약에 유럽에 있는 어떤 A라는 국가의 금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나라에서 가서 팔아야죠. 몰래 갖고 와서 팔겠죠. 근데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배를 타고 들어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 갭이 축소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 현물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은 수입할래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수입을 못하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금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김치 프리미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김치 프리미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을 보기보다는 그렇게 붙을 만큼 금의 쇼티지가 심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 이번 주 주중까지 막 무섭게 올라가다가 어제부터 조금 내림세로 좀 네. 이 이격이 좀 좁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국내 현물은 좀 위험한 것 같고 네. 금 선물 쪽으로는 네. 지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금 가격 자체는 거의 무차별하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 글로벌 비트코인보다 우리 비트코인이 더 비싸니까 글로벌 비트코인을 꼭 사야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김치 프리미엄 붙었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갈 때 한국 골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 즉 한국의 고유의 쇼티지가 더 심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금 선물을 사야 돼, 금 현물을 사야 돼, 이거는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야 될 것은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금 쇼티지가 심하고 금 쇼티지가 심한 이유는 어젯밤에도 4,300불 돌파했거든요. 결국은 트럼프를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달러를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채를 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도 살아나야 되고 나도 살아나야 되고 너는 잘 모르겠고 나는 좀 급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3,500달러를 줘버리면은 우리 외환위기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금을 좀 더 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에 한 5에서 10% 정도는 그냥 금을 담아놓고 이걸 갖고 뭐 김치 프리미엄 붙었으니까 3% 더 비싸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까 신월 팀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금 현물이 됐건 금 선물이 됐건 아니면 은이 됐건
은도 금 가격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골드와 실버를 동시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는 일부는 금을 통해서 완충 효과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였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동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지원하고 업계는 그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니랜턴 홍승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험업계 최근 이슈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 뭐 변액보험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거랑 연관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보험이 증시랑 무슨 상관이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변액보험이 어떤 거예요? 변액보험은 우선은 그 납입한 보험료가 고정된 금리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 중에 일부의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이제 펀드로 운영되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혼합형 이런 데 운영을 해서 실제 시장의 주식장이 좋으면 같이 펀드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변액도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고정금리형 상품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좀 얻고자 하는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실제로 그런 요즘 시장이 워낙 좋잖아요. 국내외 증시가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7월 기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라고 하는 가장 먼저 낸 최초의 신계약비 금액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보험료가 1조 6,0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제 가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좋으면 펀드 수익률도 높을 거고, 내가 그냥 보험을 가입해야 되면 그냥 내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할 때는 그래도 내가 낸 돈을 고정금리보다는 펀드로 운영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또 변액보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판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액보험하고 네. 실제로 펀드 가입하는 거랑 네. 어떤 이제 수수료나 이런 네.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변액보험보다는 당연히 투자로 보면 펀드를 가입하는 게 훨씬 낫죠.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더 수익률은 당연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납입하는 것 중에 운용수수료 조금 빼고는 다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보장이든 아니면 연금이든 아니면 질병과 관련된 보장이든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를 빼고, 그리고 운용에 따르는 뭐 이 수수료들을 다 뺀 나머지 금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내가 100을 매달 보험료를 낸다고 한들 100만 원이 다 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일 때는 변액, 좀 짧게 중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펀드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가장 큰 단점은
변액은 보험이니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면 변액도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또 변액 보험은 시장이 이미 한 20여 년 정도 됐으니까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최저 보증이라고 하는 수익률이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저 이만큼은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최저 보장 금리를 또 내세운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요즘 시장에서 변액 연금 중에는 연 8%, 뭐 7% 이러는데 이런 굉장히 높은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연 단리 8%. 복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 단리 8%? 단리 8% 뭐 이런 식의 최저 보증을 해주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장기 투자인 경우에는 초기에 조금 하고 해약하실 거면 무조건 손해를 보실 수밖에 그럼 없기 때문에 보험을 다 커버하고도 단리로는 8% 정도는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는 거예요? 납입 금액 대비해서 8%. 대비해서 네, 대신 8%. 납입 기간이 최소한 이 보험 상품이 10년 이상 유지가 된다는 10년 내 가정으로. 8%? 네네, 10년 정도 납입 기간으로 정해는 납입 중에는 8%,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는 또 금리가 좀 떨어지고 연금 개시한 이후엔 좀 떨어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군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에서의 그 구분선이 한 10년 정도인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보험사의 신계약비라고 하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게 7년 정도를 띄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간을 지나고 난 이후까지 운영이 된다라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변액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도 좀 네. 이야기를 해봤던 게 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네. 보험사 CEO들과 또 간담회 가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보험업계 금융 대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뭐 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우선은 보험 상품이 모든 금융 상품 중에는 실은 민원이 가장 많은 상품 중에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 금융, 그러니까 신뢰를 좀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험업계는 굉장히 과당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하나 회사의 상품이 나오면 그보다 또 조금 좋은 상품, 또 좋은 상품 이러면서 계속 상품을 가지고 이제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자산 운용에 대한 이 긍정적인 자산 운용에서부터 건전성에 기반한 이 신뢰를 구축하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보험 상품은 굉장히 장기로 운영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험사에서 많이 들고 있는 이 자금을 제대로 운영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 IFRS 17하고 지급여력이라는 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손해율 등의 계리 과정을 구체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킥스 비율을 회사마다 비교 가능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세워서 보험사마다 잘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걸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요. 그리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는 자본 규제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또 연내에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세부적인 내용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보험 상품은 보험료를 우리가 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보험금을 돌려줘야 되는 부채지만 또 반대로는 이 자금 운영하는 자산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채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자본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요 책정하는 걸 기존까지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최종 관찰 만기라는 걸 20년짜리 국고채 금리를 가지고 할인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20년 말고 실제로 보험금을 고객한테 지급하는 건 40년 후, 50년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30년, 최종 관찰 만기를 30년 국채 금리를 쓰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서 27년으로 늦춘 걸 35년으로 더 늦추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시장 충격을 완화해 나가는 걸 해보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는 이 시장 이 자산에 대한 가치와 부채에 대한 가치에 네. 또 괴리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 두 개의 듀레이션을 또 맞추는 이런 작업을 또 해나가겠다. 그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다 해서 마치면 네. 갑자기 보험사 네. 건전도가 랭크가 매겨질 거고 밑에 있는 보험사들은 다 해지당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네. 사태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당장 시행 못하고 10년 10년 후인 후에? 2023년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길게 했네요. 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할인율을 쓰면 어떻게 되는데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20년 금리보다 30년물 금리가 조금 더 낮잖아요. 그러면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채의 현재 가치는 올라가게 평가가 그렇죠. 될 거고 예. 실은 있는 건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평가 가치가 부채 가치가 높아지면 또 자본 여력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게 나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사들은 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네.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조금 더 길게 35년까지 적용 기간을 늦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보험업계랑 같이 어제 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네. 그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발표된 자료만 따르면 우선 우리가 실제로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소득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득 감소로 발생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요. 어린이 보험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주겠다 선택한다면 그리고 보험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 보장성 인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사망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걸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유예를 해주는 건 뭐냐? 결국은 보험료는 2달을 내지 않으면 실효가 돼서 보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보장이 멈추고 다시 보장을 받으려면 못 냈던 보험료를 내서 부활을 시켜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보험료를 낼 여력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지금 내지 않아도 보장은 해줄게요. 대신 6개월을 지금 유예를 하면 원래는 20년 납이면 20년 납이 완료되면 끝내야 되는데 이제 납기가 20년 하고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로 뒤로 미루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이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미뤄주겠다라고 해서 이 3가지 방안을 발표했고 이거는 보험사마다 아마 기간과 이런 혜택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고 보험계약당 한 번 시행할 수 있는데 3가지를 다 신청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저런 상품이 이득인 거고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보통 큰 보험사 거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비교할 방법이 있나요, 보험을? 보험사를 비교한다면 굳이 지금 이 추이에서 비교를 한다면 자본 건전성에서부터 이런 각종 국가의 제도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자본력이 있는 큰 회사들이 조금 더 발빠를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는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그래서 큰 보험사를 가입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문제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저출산도 보험업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는 또 고령화가 문제다 보니까 보험업계에서 또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게 치매 보험, 네. 치매 머니 이 부분이더라고요. 네. 요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치매 머니라는 게 한 몇 달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한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이슈가 돼서 치매 머니가 뭐냐 굉장히 재밌게 이제 화두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 치매 머니라는 건 치매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뭐 부동산이나 예적금 같은 게 있으면 치매 환자는 어쨌든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직접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금이 쓰이지 않고 막혀 있는 돈맥경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은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2023년 기준으로 치매 인구가 124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치매 머니는 154조 원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6.4%에 달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점점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이게 고착화가 되면 2050년이 되면 치매 머니 규모가 한 448조 원으로 늘어날 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작지 않은 금액인데 못 쓰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해잖아요. 어쨌든 자금이 돌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고 내수가 위축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손실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치매 머니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이게
급박하게 발견이 돼서 신탁 같은 이런 서비스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돌파구를 마련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게 작년에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신탁을 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신탁업에 진출을 해서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망보험금 같은 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래서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해당되면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수익자인데 미성년 자녀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주고 성년이 된 이후에 목돈을 줘라라는 식의 이런 신탁 조건을 갖고 신탁으로 위탁해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됐고 이 시장이 아마 앞으로 좀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탁하고 보험하고를 섞은 건가요? 맞습니다. 신탁에다 보험 상품을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죠,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신탁을 그게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가 그걸 대신해서 집행해 준다. 대신해서 집행해주고 지금은 보험사도 신탁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이름을 구체적인 그 보험 청구권 신탁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신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그럼 알고 보통 있습니다. 그런 신탁할 때는 어디랑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험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회사가 5개 회사로 알고 맞아요. 있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회사들은 발빠르게 은행권하고 손잡고 같이 아, 진행을 하기 같이 하고 때문에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자산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신탁사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다양한 자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탁업에 대해서 그쪽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또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내놓는 치매보험 또 거기에 더해서 간병보험까지도 다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요새 치매보험 한때 치매보험이 이슈가 됐던 적도 있고 뭐 지금은 좀 이게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치매보험도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임상 치매 척도라고 하는 CDR로 등급을 매기면 이제 치매 환자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치매 진단 특약이라는 이런 보험이 있는데 예전에 판매된 치매 진단 특약은 CDR이라고 하는 임상 치매 척도가 3점 이상인 중증인 경우만 보장해주는 치매 보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 치매 보험 들고 있어라고 해도 실은 더 빨리 찾아내는 경증 치매 CDR 1점, 뭐 중등도 CDR 2점인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경증 치매인 경우도 보장해주는 치매 진단비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실은 CDR 1점, 2점일 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냐라고 한다면 치매를 치료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지금 나오는 특약들은 치매이면서도 거동이 불편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집에서 재가급여도 받고 이럴 수 있을 때 그때 매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관련된 이런 보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치매 치료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알지만 또 최근에 치매에 이 머릿속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을 녹이는 약물이 또 출시가 됐대요. 레캠비라고 하는 약물이 출시가 돼서 이 치매 치료 약제를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당장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처방받는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려면 또 이렇게 항암제처럼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 특약이라고 하는 고액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특약도 나오고요. 굉장히 치매 보험도 구성이 다양해지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밤 미증시 뭘 봐야 될까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지표 발표되는 것도 없고 실적만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도 결국 연준 위원들 그다음에 파월 의장, 뭐 베센트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트럼프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